안녕하십니까, 김상진입니다.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15번째 시즌의 6번째 강의 마더 어머니의 힘겨운 춤입니다. 저희 모친이 돌아가신 지도 벌써 일주기가 지나고도 한참 지났습니다.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제가 어머님과 인터뷰했던 것들을 어머니의 이야기라고 해서 제가 동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녹화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머니를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고, 이렇게 사신 분이셨구나, 그걸 느끼게 됐습니다. 특히 리어카에다가 채소를 싣고 그걸 팔러 다니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정말 너무나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세상을 살아가셨고 오남매를 정말 잘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봉준호 감독의 마더라는 영화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이에요. 어머니의 한계는 도대체 어디까지일까요? 어머니의 정확한 역할 모델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머니는 어떤 역할을 해야 어머니라고 할 수 있나요? 어머니의 희생은 항상 아름다운 것으로 귀결될까요? 또 그로 인해서 생기는 죄책감은 없는 것일까요? 어머니라는 온화한 이미지 안에 숨겨진 그림자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좋은 어머니는 어떠해야 하고 나쁜 어머니는 또 어떤 모습일까요? 많은 어머니들이 또 어머니가 될 여성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엄마입니다. 도대체 엄마는 뭘 해야 하는 사람인가요? 어디까지, 무엇을, 어떻게 자식을 위해 해야 하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것도 같고 어렵기도 한 것이 엄마라는 겁니다. 또 어머니의 역할이란 것이 시대에 따라 변하다 보니까 그것에 맞춰 나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머니의 역할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것 없이 벅차기만 합니다. 이런 벅찬 역할을 맡고 있는 어머니들은 항상 자신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제대로 엄마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 내가 잘못해서 자식을 버려놓는 것은 아닌가? 나 같은 엄마를 만나지 않았다면 자식은 더 잘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아무튼 어머니의 실체는 명확하지 않은 채 어머니들의 마음은 항상 분주하고 그 정확한 정의조차 어려운 역할을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마더는 이런 어머니의 세계에 관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어머니가 숙명적으로 가져야 되는 이런저런 양가 감정과 죄책감, 무자비한 부담감, 자식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은 아무것도 없는 어머니의 인생이 그려집니다. 그걸 통해서 많은 어머니들은 어머니란 나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누구나 어렵다는 것을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머니를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이 영화를 보면 어머니들은 자신이 가진 어머니의 세계와 마더라는 영화 속의 어머니의 세계가 오버랩되는 것을 느낄 수도 있고 나와 다른 어머니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어머니가 됐든 어머니는 힘이 든다는 공감대는 분명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자신만 외로운 어머니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저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화에서는요,
첫 장면에서 한 여인이 갈대밭이 쭉 펼쳐진 곳에서 무심한 얼굴로 조금씩 걸어오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더니 조금씩 동작을 하면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 춤은 춤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무슨 의식 같기도 하고 좀채 알 수 없는 동작이라고 표현하는 게 딱 맞을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와서 억새풀이 이리저리 쓸리는 가운데 그녀는 그렇게 춤을 추는 것으로 이 영화는 시작이 됩니다. 엄마, 여기서 김혜자 씨가 연기를 하셨습니다. 엄마는 시골 읍내에서 약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그녀는 침통을 들고 다니면서 불법으로 침을 놓아가면서 생계를 이어갑니다. 그녀에겐 지능이 조금 모자라는 아들 도준, 원빈 씨가 연기를 했죠. 도준이 있죠. 그녀는 여느 때처럼 약재상에서 작두로 약을 썰고 있는데 아들이 그만 뺑소니 차이 치게 됩니다. 그때 어머니는 너무 놀라서 자신의 손을 베이고 말죠. 그래서 아들과 그의 친구 진태는 뺑소니 차를 쫓아가게 되고 그들은 골프장에서 그 차를 찾게 됩니다. 이때 동네 건달 진구는 그 차의 사이드 미러를 발로 부숴버리게 되고 도주는 신기한 듯이 골프장에서 몇 개의 골프공을 줍게 됩니다. 그는 골프공을 주우면서 자신이 여기 왜 왔는지조차 기억을 못합니다. 도주는 그렇게 자신이 한 일을 금방 잊어버리죠. 그래서 지능이 떨어지는 걸로 나옵니다. 이 사건은 그냥 서막에 불과할 뿐입니다. 도준에게 큰 문제가 생기고 말죠. 도준이 술에 취해서 골목까지 쫓아간 소녀가 동네 옥상에서 시체로 발견된 것입니다. 유일한 증거는 도준이란 이름이 쓰인 골프공. 그러니까 도준이 범인으로 몰리게 되죠. 그는 어머니 눈앞에서 범인으로 체포되고 형사들은 그가 머리가 모자랐다는 것을 알기에 조서도 마음대로 꾸민 채 그에게 지장을 찍으라고 합니다. 그는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의 범인을 시인하는 조서에 도장을 찍게 됩니다. 이때부터 엄마는 씩씩한 엄마로 거듭나게 되죠. 아들을 구명하기 위해 나섭니다. 그녀는 아들의 현장 검증이 있는 날 아들의 결백을 주장하는 전단지를 배포하고 심지어 죽은 소녀의 장례식장까지 쫓아가서 여러분 똑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 아들은 절대 죽이지 않았어요. 라고 소리치다가 뺨만 얻어맞고 쫓겨납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알아보지만 그 변호사는 사실 엄마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도대체 사건에는 관심이 없고 아들의 무죄를 밝힐 생각을 전혀 없습니다. 돈만 밝히는 무능한 변호사로 나옵니다. 엄마는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범인을 밝히기 위해 홀로 사건의 현장에 뛰어들게 됩니다. 죽은 소녀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심지어 쌀을 받아가면서까지 몸을 팔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아이가 남겼다는 핸드폰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죽은 소녀에게 돈을 줬던 남자들의 사진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냈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가까스로 죽은 소녀의 그 치매에 걸린 할머니가 보관하고 있던 핸드폰을 손에 놓고 도준을 면회하러 갑니다. 다행히 도준은 사건이 일어난 날 어떤 남자를 봤다는 것을 엄마에게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도준은 핸드폰에 담긴 사진에서 한 할아버지를 지목하게 됩니다. 어머니에게 이제 광명이 찾아온 거죠. 그 할아버지가 범인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아들은 누명을 썼다고 여깁니다. 그 노인은 동네에서 고물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고물상에 찾아가서 그 노인이 범인이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했으나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죠. 노인의 말에 의하면 그 자신이 사건 현장을 모두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범인은 바로 도준이라는 말을 하죠.
엄마는 그 노인이 경찰서에 전화를 하려는 순간 둔기로 머리를 내리쳐서 그 노인을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그 집을 불태워버리죠. 그리고 다음날 형사가 찾아와서 진범이 잡혔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녀는 그 말을 듣고 한사코 그 진범을 보기 위해서 구치소에 면회를 하러 갑니다. 그 범인은 기도원에서 탈출한 정팔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청년을 면회하면서도 울기만 합니다. 그도 어느 누구의 엄마의 아들이란 것을 알기에 같은 어머니로서 눈물이 난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대신 감옥에 들어가 있는 또 다른 아들을 보면서 눈물만 흘릴 뿐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아들은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녀는 오랜만에 동네 사람들과 버스를 타고 놀러 가기로 합니다. 도주는 어머니에게 버스를 타기 전에 먹을 것을 줍니다. 그리고 불타버린 고물상에서 주었다며 어머니가 아들의 범죄를 덮기 위해 살인과 방화를 저질렀던 장소에서 떨어뜨렸던 어머니의 침통을 건네주죠. 그녀는 황급히 버스를 타고 가면서 나쁜 것과 슬픈 것을 모두 다 잊게 해준다는 허벅지 혈자리에 침을 놓고는 버스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 범인이 어머니가 그 노인을 죽이고 방화를 했던 장소에 사실 도주는 무심코 찾아갔던 거죠. 거기서 엄마가 가지고 다니는 침통이 있네. 그래서 그 침통을 가져다 준 것이었습니다. 마더란 영화를 보면은 이 세상은 두 가지로 나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엄마와 엄마가 아닌 것. 엄마가 존재하는 공간과 엄마가 존재하지 않는 세상. 엄마의 세계는 자식을 감싸 안고 보호하고 자기 품 안에 가둡니다. 마치 자기 둥지에서 알을 품은 새처럼. 그리고 그 새끼가 알을 까고 나오게 되면 독립할 때까지 둥지 주위를 맴돌면서 적으로부터 자기 새끼를 보호하고 먹을 것을 갖다 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어머니상을 보여주고 있죠. 마도에서 엄마의 공간은 매우 간섭적이고 극성스럽고 자식과의 경계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영화 초반 엄마는 아들인 도준에게 먹일 한약을 들고 버스 정류장까지 쫓아나가서 아들에게 약을 먹입니다. 도준은 벽에 소변을 보면서 한약을 받아먹고 엄마는 다 큰아들이 소변을 보는 것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는 도준이 어른이 되었어도 여전히 엄마와 분리되지 못했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하지만 도준은 성인이지만 여전히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어린애 같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도준이 다 컸는데도 엄마와 한 이불에서 같이 자는 것에서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엄마는 극성스럽습니다. 엄마는 아들이 현장 검증에 나타나 전단지를 돌리고 아들의 사건을 맡고 있는 안면이 있는 형사의 차까지 쫓아 들어가서 장례삼을 주면서 아들의 선처를 호소합니다. 게다가 피해자 소녀의 장례식장까지 쫓아가서 무죄를 항변하는 아주 뻔뻔함까지 보이죠. 여기에 더해서 그녀는 아무도 믿지 않고 자신이 아들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직접 주변 인물들을 탐문하고 끝내 죽은 소녀의 핸드폰을 찾아내는 것은 바로 엄마입니다. 그럼 엄마가 존재하지 않는 공간은 어떤가요? 엄마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공간은 매우 위험한 것으로 이 영화에서는 묘사되고 있습니다. 마더에서 엄마가 없는 아이들은 다 불행한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은 소녀는 엄마가 일찍 죽고 아버지는 재혼을 하는 바람에 치매에 걸린 할머니와 살고 있습니다. 그 소녀는 돈이 없어서
하는 수 없이 남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팔면서 할머니를 보살피며 살고 있다가 피살된 겁니다. 만약 엄마가 있었다면 그녀에게 그런 불행한 일은 없었을 겁니다. 너 부모님 안 계시니? 엄마 없어? 엄마는 이렇게 울면서 구치소의 면회 가서 진범으로 몰린 정파리에게 이런 말을 묻습니다. 이 말을 묻고는 엄마는 대성통곡을 합니다. 정팔은 기도원에서 빠져나와서 소녀를 죽였다는 죄목으로 붙잡힌 청년이죠. 왜 엄마는 그렇게 울었을까요? 자신의 아들 대신 억울하게 붙잡혀 있는 정팔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도 있었고, 또 하나는 엄마가 없다는, 즉 엄마의 공간 안에 있지 못해서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써야 하는 정팔에 대한 안쓰러움에 대한 눈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엄마 밖의 공간은 위험하니까 엄마는 도준을 품에 안고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엄마 밖의 공간에 머물러 있는 남자들은 하나같이 마더해서 변변치 않게 그려집니다. 아들의 구명을 위해 찾아간 변호사는 돈만 밝힐 뿐이고 도준에게 관심도 없고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또 아들의 친구라고 기껏하는 그 건달 진구는 자신을 범인으로 몰았다고 해서 진구가 한때는 그 소녀를 죽인 범인으로 몰리기도 했거든요. 그 엄마가 그렇게 하는 바람에 엄마에게 그 협박을 해서 500만 원을 뜯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돈을 받고 핸드폰의 출처를 알고 있는 두 불량 고등학생을 대신 고문하는 역할까지도 합니다. 그리고 엄마를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냈던 형사는 도준이 범인으로 지목되고 붙잡혀도 도움은커녕 그를 범인으로 몰아버리죠. 그리고 엄마에게 살해당한 고물상 할아버지는 죽은 소녀에게 쌀을 주고 성관계를 계속 맺어왔던 그런 파렴치한 인물로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엄마 밖의 공간에 머물러 있는 남자들, 모든 사람들은 다 버려지거나 아니면은 위험에 처하거나 아니면 부도덕하거나 파렴치한 인물들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엄마 밖의 공간은 이렇게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이렇듯 엄마가 존재하는 공간과 엄마가 존재하는 공간으로 극적인 대비는 마더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두 공간이 부딪히게 되고 또 부딪히는 과정에서 엄마가 상처를 입는다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 있죠. 작두로 약초를 썰고 있었던 엄마는 아들이 차에 부딪히는 순간 놀라서 자신의 손을 작두에 베게 되죠. 그녀가 피를 흘리는 것은 그녀가 받을 앞으로의 상처뿐 아니라 앞으로 그녀의 손에 피를 묻히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장면입니다. 결국 그녀는 아들의 살인을 고발하려는 고물상 할아버지의 신고를 막기 위해서 둔기로 머리를 때려 살해하죠. 그리고 그 할아버지의 머리에서 흘러나오는 피를 아무리 닦아도 그 피는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손을 닦아도요. 그래서 그녀는 고물상에 불을 지릅니다. 그리고 뒷산으로 올라가서 먼 발치에서 고물상이 불에 타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녀는 왜 하필 불을 질렀을까요? 불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모든 것을 태워 없애버리는 정화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죄를 모두 다 없애버리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넋을 놓고 넓은 억새밭을 걸어가다가 물끄러미 자신의 손을 들여다봅니다. 그녀는 영화의 초반 작두에 손을 조금 베어서 피가 나는 정도였지만 지금은 흥건히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고 말았던 겁니다. 손은 여러 가지 상징이 있지만 양심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서를 할 때 한 손을 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손에 피를 묻히게 되면서 양심은 피로 더럽혀졌다는 것을
이 영화에서는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래도 아들이 풀려나와서 집에 돌아오면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지내려 합니다. 그래서 동네 여자들과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떠나기 직전 도준이 건넨 침통을 보고 다시 한번 그녀의 마음속에 숨겨뒀던 죄책감이 고개를 듭니다. 침통은 그녀가 불법으로 동네 사람들에게 침을 놓기도 했던 침이 들어있습니다. 그 침통 자체가 그녀의 삶, 그녀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녀는 침통을 들고 다니며 불법 시술을 하면서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아들의 뒷바라지를 해왔습니다. 그런 침통을 아들이 느닷없이 건넨 겁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아니면 의식적으로 침통을 고물상에 두고 왔는지도 모릅니다. 불 속에 자신의 분신 같은 침통까지 불에 타버려 아무것도 기억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아들은 순진한 눈빛으로 그녀에게 침통을 건네죠. 거기서 그녀는 자신이 그 죄책감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이 존재하는 한 그녀는 엄마의 공간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을 뼈아프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버스 안에서 아픈 것, 나쁜 것을 잊게 해주는 혈자리를 찾아 침을 놓는 것입니다. 그래야 또 모자라고 그 다음에 내 보호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아들을 지킬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이 영화는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에서 엄마가 춤을 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엄마의 춤은 느릿느릿 어떤 일정한 형태도 없이 흐느적거리면서 그녀의 깊은 슬픔을 담은 채 팔다리를 움직이는 정도입니다. 춤은 흥겨움 때문에 추기도 하지만 살풀이 춤처럼 한을 풀어버리기 위해서 추기도 합니다. 여기서 엄마의 춤은 어머니가 가져가야 하는 죄책감, 분노, 자책감, 책임감 등 모든 엄마들이 느끼는 힘든 수고로운 감정을 조금씩 털어내고 싶은 엄마의 한스러운 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엄마의 춤은 참으로 슬픕니다. 네, 여러분,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